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제조업을 완전히 송두리째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제가 유럽 지인들을 만났더니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애들한테 너무 기술을 쉽게 가르쳐줬다. 안녕하세요. 세마토크 MC 곽재식입니다. 요즘 들리는 소식들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EU에서 철강 관세를 50%로 올린다. 국내 철강 회사들이 적자로 사업이 전환되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셔도 저런 거 내 인생에 큰 상관 있는 이야기인가?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철강 산업과 우리의 삶을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철강 전문가 이준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의 이준호 교수입니다. 교수님, 요즘 철강 산업이 비상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쉽지 않아졌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겁니까? 미국에서 먼저 이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트럼프 1기 정부 때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것을 통해서 철강 제품의 쿼터제를 받든지 아니면 25%의 관세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때 저희 나라는 이제 쿼터제를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이제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딱 되고 나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아예 쿼터제를 없애고 25%의 관세를 먼저 부과했다가 요거 가지고 좀 부족해. 조금 더 세게 가자라고 해서 5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 거죠.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에 철강 쉐이프 가드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치가 실은 WTO, 즉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서 2026년 6월에 강제 종료될 예정이거든요. 이 때문에 EU에서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이러한 새로운 수입산 철강 규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철강 TRQ라고 해서 관세율 할당 제도거든요. 이러한 제도를 이제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전에 저희가 EU도 무관세 할당, 즉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25%를 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50%까지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EU의 의견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무관세 수입 할당량 쿼터 자체도 기존의 절반가량으로 줄이겠다라는 것이 현재의 EU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산지 증빙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값싼 중국 철강 제품을 우리나라든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라는 것이 EU 측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때문에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EU도 우리도 만만하게 보지 마라. 우리도 힘들게 가겠다. 이렇게 된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원래 우리나라는 이런 굵직굵직한 무역 상대와의 무역의 틀을 FTA라는 걸 맺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펴나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FTA가 자유무역 협정인데 이게 좀 다 무시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좀 허무하지 않나요? 생산에 있어서의 효율을 어떻게 하면 증대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 생산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결국 산업혁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하고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시장 확대나 효율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저성장이라는 세계 경제가 국면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실은 저성장이 뉴노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요. 지금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결국은 보호무역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FTA는 시장의 확대, 그리고 효율의 향상이라는 기본적인 논리가 작동하는 시장에서의 룰이었다면, 지금은 이 두 가지가 작동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결국 각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럽 철강 시장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 철강 제품이 많이 나가나 싶기도 한데요. 유럽 철강 시장은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깊나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철강 생산량이 대략 한 7,100만 톤 정도이고요. 그중에 수출량이 2,8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나라는 생산한 것 중에 대략 한 40%를 해외로 수출하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실은 전 세계에 많지 않죠. 우리나라가 철강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제품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공정하게 경쟁한다면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유럽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하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략 한 250만 톤 정도 저희가 팔았고, 유럽도 대략 그 정도 혹은 조금 그것보다 많은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물량 가운데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요. 부가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한 절반 이상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남는 거를 주로 유럽에 굉장히 팔았군요. 많이 남는 시장이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가 GDP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의 물가라는 것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환율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양을 팔더라도 국내로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유럽에 좀 이렇게 부가가치 높은 데 좀 팔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게 주로 나가나요, 그러면? 에너지 소재 같은 경우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가스관 같은 그렇죠. 거. 가스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 자체 생산되고 있는 제품보다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어서 판매를 할 때마다 저희 나라로 들어오는 경제적인 이득은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치들 때문에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는 타격은 한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나요? 미국 향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향이라든지 이쪽으로의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이 막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올스톱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스톱. 쿼터를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이 쿼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보면 2기 트럼프 이후에는 트럼프가 무역에 의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를 좀 같이 맡고 있는 동료라는 느낌도 있었잖아요. 유럽은 왜 갑자기 이런 관세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잡은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마침 유럽을 좀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오면서 네. 그곳에 이제 현지 상황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실은 현지 경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유럽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취업이 안 돼요. 현지 유럽 평균의 청년 실업률이요, 대략 한 14.6% 정도인데 스페인이 23.1%, 이탈리아가 한 19.3%, 프랑스가 18.1%, 독일만 하더라도 대략 한 6.5%인데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6.1%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의 2배, 3배 정도의 느낌이 지금 유럽 사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유럽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유럽 내에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일자리를 만들려면 제조업을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자리를 만들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러한 관세 정책은 일종의 이제 극약 처방이거든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극약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독이잖아요. 잘못 먹으면 죽는 거고, 이 극약을 자주 먹으면 완전히 죽죠. 근데 영화 같은 데선 이 극약을 먹고 막 하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부분 살아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극약을 먹으면 우리도 살아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극약 처방이라는 것은 실은 아주 필요할 때 짧게 써야지, 그 극약 처방이 조금만 오래 가게 되면 경제가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트럼프 이전에 극약 처방인 관세 정책을 편 유명한 대통령이 있어요.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라고. 잘 아시죠? 댐 이름에 들어가는 그렇죠. 사람으로 예. 이분이 이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악명 높은 악명 높은, 그때 관세가 한 50에서 60%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 값싼 제품들이 막 넘어온다고 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대공황 초기에 이제 관세 정책으로 한번 막아보겠다고 하다가 이 극약 처방을 하는 바람에 실은 미국 경제가 완전히 대공황 속으로 이제 빠져들게 된 원인이 되었거든요. 그때 미국만 망했을 뿐만 아니라 딴 나라들도 미국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저렇게 하자면서 그렇죠. 따라하다가 다 같이 막 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때. 전반적으로 지금 극약 처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제조업을 완전히 송두리째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굉장히 저가의 제품이 전 세계 시장으로 마구잡이로 퍼져나가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제가 유럽 지인들을 만났더니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애들한테 너무 기술을 쉽게 가르쳐줬다. 그 기술이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으로 전수된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럽 공장들을 막 지으면서 중국인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미국에서 또 중국에 투자하면서 그 이익들을 뽑아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품질의 제품을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을 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그런 물건들이 유럽 시장으로 마구잡이로 들어오다 보니까 유럽 경제가 지금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이 WTO에서는 어떤 특정 국가를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처럼 FTA를 체결한 나라들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서 쿼터제를 조금 운영을 하겠다. 이러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철강 지금도 굉장히 좀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난번에 굉장히 좀 심각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철강 산업으로 진출하면서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가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대략 한 70%, 80%의 가격으로 수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그 정도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 산업도 해외로 많이 진출할 수 있었는데 중국은 지금 그거보다 더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70%만 해도 이제 이게 속된 말로 이야기하자면 2+1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70% 정도. 네. 그런데 중국은 그 이하로 팔 수 있는 제품도 있다. 중국이 그렇게까지 철강을 대량 생산하게 된 것은 중국이 경제 계획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1대1로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전 세계의 도로, 철도망, 항만 이런 것들을 건설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그때 필요한 철강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중국이 철강 생산 기지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자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1대1로 사업이 문제는 진행을 하다가 상대방 국에서의 반발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국에 있는 산업들을 다 중국에 빼앗기게 되니까 협조적이던 나라에서도 조금 제동을 거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굉장히 가파른 기울기로 생산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설비들을 투자를 했는데 그 생산 속도만큼 성장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잉여분이 남게 되었고 그 과잉 생산량에 대해서 중국 자체 내에서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외로 판매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결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과잉 생산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철강이 팔리고 있다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수로 아는 거죠? 전 세계 인구 구조를 보면 아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유엔 같은 데서 발표한 것을 보면 2050년 정도에 전 세계 인구는 한 100억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인구가 20억 정도가 순증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20억이면 미국이 지금 인구가 2억 5천, 3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 8개 정도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20억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한국이 한 40개 더 생기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거기 있는 도로, 철도, 항만, 그다음에 건물들, 아파트 이런 거를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 20억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2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철강이 필요한 거는 맞는 거죠. 유럽과의 관세 협상이 제대로 안 되거나 협상이 질질 끌어지면서 답보 상태로 간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유럽과 미국의 이러한 관세 정책으로 아주 장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 수년간 어려움에 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무리하게 감산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찾아올 찬스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생산 감축보다는 지금 기업들은 효율화를 추구할 것 같습니다. 일본 제철 같은 경우도 생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일부 비효율적인 공정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합병하거나 하는 일들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전산 작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관리의 효율화 같은 것들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철강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부가가치가 적은 제품의 생산 라인은 좀 축소를 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아마 자체적인 효율화,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현대제철이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강 산업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소비자들이요 철강 기업의 제품과 직접 접할 기회가 없거든요. 비즈니스 중에 이제 B2B 비즈니스하고 B2C 비즈니스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끼리만 거래를 하는 거고 B2C는 기업에서 커스터머 즉 고객에게 전달되는 경우예요. 근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B2C 기업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더라도 어떤 건설사 걸 살 거냐 이런 것들은 피부로 와닿죠. 그런데 거기 들어간 소재가 뭘까? 이거는 실은 소비자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재가 그 제품 전체를 결정을 하거든요. 컬러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그 소재를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사람들은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비스포크냐, 와 너무 예쁘다, 그런 식의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철강 소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소비자들이 체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무게로 따지면 약간 이런 건물에 들어가는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시멘트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역시 예. 곽재식 작가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무게에 신경 많이 쓰면서 살거든요, 보통. 예. 이게 시멘트가요 대략 1년에 한 42억 톤 정도를 씁니다. 전 세계에서 어. 가장 많이 쓰는 소재예요. 근데 두 번째가 철강이에요. 철강 소재가 한 18억 톤 정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철강이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조선, 자동차, 에너지, 기계.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소재잖아요. 모든 소재가 들어가는 제품들은 실은 철강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철강사들이 계속해서 7천만 톤에 이르는 철강들을 잘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위에서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죠? 그렇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예를 들어서 뼈가 잘 붙어 있는 거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건강한 분들은 피부과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피부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 기부스 하고 이 골절된 부분 어떻게 고칠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싸게 철강 판매하는 중국산이 들어오는 것도 좀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제품을 우리가 철강제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 톤 넘게 수입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런 이제 제품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에서 잘 유통되는 것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입제 중에서는 KS 규격을 만족하지 못한 제품이라든지 이런 불량 제품들이 섞여 들여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중국에서도 자기네들의 생산하는 제품 중에서 좋은 제품들은 자기 나라에서 대부분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철강 제품을 써야 되는 이유 중에 다른 이유는, 철강을 우리나라 것을 쓴다는 것은 이것이 실은 안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강제를 해외 것을 쓰는 것을 좋아하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약화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 국방력이라든지 사회 안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도로 필요한 쌀 같은 식량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값이 비싸도 계속 국내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지킬 필요가 있듯이,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철강은 우리가 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보듬을 필요도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저가 제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도 중국 제품이나 아니면 해외 제품들을 들여오고 있고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무역이 필요한 거니까. 그럼요. 어느 정도 네, 우리가 네. 들여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철강 업계를 도와줄 수 있는,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뭐 그런 방안 같은 거는 어떤 게 좀 효과적일까요? 지금 당장 아주 급하게는요, 정부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펼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정부가 지금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해서 이제 탄소 배출 허용량, 그다음에 유무상 할당 비율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2026년부터 2030년 동안 펼쳐지는 4기 탄소 배출권 거래제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유상할당 비율을 늘려서 지금 추산으로는 매년 한 6천억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철강업체가 거의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거든요. 그 상황에서 실은 미래의 환경기술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업 재편을 위해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게다가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 관세 장벽이라는, 이건 이제 공평하지 않은 무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철강업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잖아요. 위기 상황에 있는 업종인데 탄소 배출권을 부담을 지우게 되면 기업 경쟁력이 오히려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러한 것들을 유예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K-스틸법 이런 말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K-팝 데모헌터스 때문에 그런 건지 예, 모든 것에 이제 K자를 다 붙이는 것 같은데요. K-스틸법은 어떤 게 핵심입니까? K-스틸법은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네.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통해서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제 안보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너무 관공서 말투셨는데요.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거 할 때 배경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이야기인데. 예. 이거를 하게 되면 그 안에 그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를 네. 보셔야 되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대략 한 5년 단위로 이제 네.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탄소 중립 전환에 필요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매년 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녹색 철강 기술을 선정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또 설비 도입에 대한 비용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소환원 제철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네, 석탄 대신에 수소를 사용하는. 그렇죠. 그러면 K-스틸법이라는 것은 수소환원 제철이라든지 이런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 이것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K-스틸법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의 한국 철강의 위기 돌파할 수 있다 없다? 저는 돌파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실은 이 법은요 네. 굉장히 전체적인 선언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네. 이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실제로 그 법을 기반으로 어떠한 시행령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외국과의 통상에서 어떠한 협력을 이루어낼 것인가, 또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연속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러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기는 어렵겠죠.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 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강을 보호하지 못하면 이게 나비 효과처럼 우리에게 큰 피해로 다가올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럼요. 미국 같은 경우도 제조업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미국이 철강 산업을 지키지 못해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실은 지금 트럼프도 다른 산업보다도 일단 철강 산업을 먼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철강 산업이 흔들리니까 결국 미국 자동차 산업도 흔들리고 조선 산업도 흔들리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기업을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포항제철소를 먼저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조선도 하고 중화공업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세워왔잖아요. 남아 쌓아놓는 젠가처럼 이렇게 쌓아놓는데 바닥에 우리가 철강이라는 짝대기를 깔아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바닥에 있는 짝대기인데 이걸 빼버리게 되면 전체가 흔들리죠. 전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다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철강 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이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산업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 철강 산업이 붕괴하면 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거운 철강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의 물가 이야기였습니다. 철강이 흔들리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흔들리니까요. 세마토크는 다음에도 산업 속의 숨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